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사의 모습을 하나씩 뺏기는 아대한민국입니다. 저희가 원래 3월 중순경에 아대한민국 방송을 전체 마무리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면서 다시 한번 아대한민국 특집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4월 중순, 4월 16일이죠. 세월호 사건,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 지금 18일째 되고 있는데, 먼저 이 과정에서 돌아가신 희생자분들과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희생자 가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요.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 가족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대한민국 특집 방송을 하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 세월호 참사가 단순히 선박회사의 문제라고 보여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모순들이 다 직결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저희 아대한민국 방송이 대한민국의 이런 하나씩 모순적인 모습을 밝히다 보니까 아주 천박하고 예속적인 사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월호 참사가 이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다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 같이 나왔던 진행자 두 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붉은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시입니다. 네. 세월호 이 참사를 보면서 세월호 침몰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이 침몰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정말 이 세월호의 비극, 한국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한국 사회 여러 부분들,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월호 침몰을 두고 선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그 선박회사, 해운회사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물론 이제 선장의 행동은 정말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제 모든 문제를 개인에게 돌리면 이제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 사건이 이제 한국 사회 여러 단면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방송을 준비한 것이고요. 오늘 방송에는 특별한 초대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이런 게 처음이라서 좀 당황한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침묵실을 최초 제안자 용혜인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용혜인 학생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침묵시를 제안하셨던데, 좀 그렇게 제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라는 그 딱 한마디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정말 많은 희생자들을 냈던 한마디라는 생각을 좀 했고, 예. 그래서 사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 한마디가 세월호 사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던졌을 때 많은 함의와 반응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가만히 있지 말자는 의미의 그런 가만히 있으라는 피켓을 들고 침묵행진을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침묵시를 좀 진행하셨죠? 네네. 좀 그때 참여 주변의 반응이라든가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은 좀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일단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자는 이야기가 가장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사고의 수습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무능한 모습들과 무책임한 모습들, 그리고 언론에서 자극적인 보도들에 대한 성토들이 많았고요. 그러한 불만들이 있는데 사실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또 언제 이런 사고가 다시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에서 나오셨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럼 이제 이후에 좀 얘기하면서 우리 같이 하셨던 시민들 반응이나 이런 얘기를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5가지 주제를 나눠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세월호 사건, 참사. 근데 보통 이런 말이 있죠. 사고는 선장이 저질렀지만 사건을 키운 건 정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도 구조자 빵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무능력한 정부, 무책임한 정부, 심지어는 유가족분들로부터는 살인마, 정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부의 모습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면 원래 사고가 왜 났는가,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원인이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누가 잘못해서 침몰했는가 이 얘기를 따지는 거는 좀 이제 뒤로 미뤄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이제 사람들을 구조하는 게 우선인데, 지금 며칠입니까? 16일이고 지금이 5월 2일이니까 벌써 5월 3일입니다. 5월 3일. 5월 3일이니까 벌써 날짜 보름 이상이 지났어요. 네네. 근데 단 한 명도 생존자를 구조하지 못했다는 게 거기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게 기본 의무인데 정부가 그걸 못하면 도대체 정부가 왜 필요하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이 보면 정부가 이번에 이제 가장 우왕좌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재난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난 관리, 재난 구조. 누가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다 도대체. 달라요. 예. 근데 그 뉴스 보니까 한 10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0개가 제각기 다 자기들이 본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이번에 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죠. 뭐죠? 뭐 하나 더 만들겠다 그랬어요. 예. 그럼 이제 11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도대체 누가 이 사건을 책임져야 되는 건가? 이 관리를, 구조를 책임져야 되는 건가? 이 부분부터 이제 혼선이 생겨버리니까 이제 사실 배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조차 아직도 지금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런 상황이니 대체 정부가 이 책임지고 구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체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이제 불분명하다. 이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 또 하나는 저희도 뭐 진도 팽목항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지상파 보도하다게 SNS, 인터넷 이런 걸 통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진도 한가. 예. 언론 보도, 물론 언론 보도 문제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데서도 과연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뭐 보여주는 건 되게 많은데 실제로 없다는 거죠. 뭐 정부는 뭐 엄청난 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구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이제 유가족 분들이나 뭐 SNS 상에 올라오는 것들은 거의 정말 구조 작업이 미미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실종자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건데, 이제 그 팽목항 항구에 가가지고 바다에 대고 그렇게 이제 외쳤다 그래요. 그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학생인 것 같은데, 아들아 이제 그만 포기해라. 정부는 어차피 안 구해줄 것 같다. 그런 이제 막 그렇게 외쳤다 그러는데, 그 어떤 심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자식 보고 그만 이제 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 무의미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가. 도대체 어떤 심정에서 그랬을까? 얼마나 정부가 구조를 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그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으면 그런 이제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을까? 참 답답합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그런 무능력한 모습과 동시에 나타나는 게 책임에 빼요, 다들. 이런 모습도 몇 가지 좀 사례가 있죠. 뭐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뭐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이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 또 막 말밥에 흔히 올랐죠. 이런 관료 정부 당국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그 어떤 거에서도 뭐 무능력할 뿐더러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도 상당히 많은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모습도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았나요? 네, 뭐 김문수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내려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기는 경기도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뭐 정말 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정말 제일 일선에 뛰어들어서 이 사건을 수습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곳에선 나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이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컨트롤 타워들이 정말 많은데 이 컨트롤 타워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 하나 또 제대로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좀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이 사고를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고 책임자가 어쨌든 대통령이 이 나라의 최고 행정 수반인 건데 마치 책임자가 아니라 그 사고 바깥에서 단죄자의 위치를 자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고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그 행정부 관료들에게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사고 수습을 해라. 돈 걱정, 뭐 권한 범위 걱정 이런 거 하지 말고 사고 수습을 해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책임자들 엄벌하겠다. 아니면 눈치 보는 공무원들 다 해고하겠다라는 식으로 어쨌든 사고 밖에서 그 책임지지 않고 밖에서 있으니까 공무원들도 당연히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만 사고를 수습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각 부처별로 또 혼선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 하면 뭐 최근에 간접사가 그리고 조문 조작설 그리고 심지어는 5월 중선 대국민 사과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 이런 대통령이 우리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책임질 테니 다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책임 못 지면 다 엄벌할 겁니다. 과거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다 따라 이런 식으로 용장들은 한다는데 책임을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 제가 이제 지역 동네에서 촛불 집회를 몇 번 갔었거든요. 지금 그 마을에서 촛불 집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저녁마다. 근데 몇 번 갔는데 거기에 이제 지나가는 시민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딱 보면 그냥 그 박근혜 지지자로 보여지는데 왜 대통령 보고 책임지라고 하느냐,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그렇죠, 그런 말씀하시죠. 모든 거 다 대통령 책임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무슨 사소한 사건 하나하나 가지고 다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사소한 사건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고. 그다음에 그냥 사고가 난 것 자체를 뭐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배가 침몰했는데 그걸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구조를 책임지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구조는 정부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배가 깔아앉으면 해운사가 구조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구조하는 게 이 정부의 역할인 건데 그걸 이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결국은 대통령이 책임지는 게 가장 이제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책임지는 게 맞고 이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한 얘기예요. 야당 시절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지금 요즘 인터넷에 많이 떠들고 다니던데 그때 그 김선일 씨 피살 사건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였죠? 아프간이었던가요? 네네. 네, 거기서 피살됐을 때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왜 필요한지 뭐 회의감이 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본인 입으로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은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대통령이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는 자기는 책임지는 위치가 아니라 밑에 관료들이 책임져야 된다. 책임 다 떠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하게는 선장은 살인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기가 재판을 해버렸어요 이미. 그렇죠. 재판 시작하기도 전에 당신은 살인죄를 저질렀다. 선장한테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물론 뭐 선장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선장도 그렇죠. 분명히 뭐 이따가 뭐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선장의 잘못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선장 한 명에게 다 책임을 씌우면 되는 거냐. 정부가 자기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그냥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느낌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뭘 해야 되는가. 첫째, 지휘 체계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 뭐 이게 구조팀이 10개나 되면 그걸 뭐 하나로 묶든지 아니면 그 중에 하나 너가 대장을 해라. 너가 다 지휘를 해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뭐 직접 지휘하든지 본인이 뭐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겠죠. 그런 이제 지휘 체계를 바로 잡아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예산 문제. 이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지선 한 척 갖고 가는데도 뭐 1억이 억대가 들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해경의 현장에 있는 뭐 해경이나 뭐 이런 데서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내가 1억 책임질 테니까 동원하자 이렇게 판단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는 일단 무조건 예산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최대 활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대통령이 해줘야 밑에 사람들도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네네. 그런 게 이제 안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그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건 모든 건 다 내 책임이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밑에 관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는 책임이 없고. 그러니까 사과도 되게 늦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역대 다른 사건들 보면은 뭐 사건 터지고 다 대부분 일주일 안에 다 사과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3일 후에 사과했고 뭐 하루 뒤에 사과했고 뭐 이런 이제 대통령이 뭐 사실 대통령이 자기가 무슨 사건을 저지른 것도 아니지만 다 그렇게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오래 끌고서야 겨우 사과를 했는데 사과도 국무위원들한테 사과한 거예요. 그렇죠. 회의하다가 사과하신 거예요. 국무위원 그 회의 자리에서 사과를 한 거고 그 다음에 5월 사과설 이건 진짜 너무 황당한데 사과를 무슨 날짜 잡아놓고 계획해서 합니까? 그러니까요. 사과를 해야겠다 생각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해야 하는 거지. 정말 사과 하나조차도 다 어떤 정치적 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모습에서 전혀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죠. 네. 이런 모습에서 뭐 정부와 대통령 모습이 정말 이런 대한민국의 썩은 관료주의 모습, 관료주의 행태가 나타난다. 제가 이제 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동네에 있는 우리 주민하고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봤는데 컴퓨터를 수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일 먼저 분통 터뜨린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기술자를 인정 안 한다. 기술자를 천박하게 본다. 관료들이 뭘 아냐. 행정가들이. 배가 가라앉으면 뭐 정주영식 공법이라는 게 있대요. 가라앉은 배를 이렇게 배들 가서 묶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도 해야 되고 기술자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든 한다고 하는데 기술자들 가로막다는 거 아닙니까? 관료들 이거 돼 안 돼. 명령 기다려. 해경이 보였던 모습이라든가 이번에 또 이제 최근에 말이 나오고 있는 다이빙벨 그것도 뭐 그게 얼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잘 모릅니다만 해경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가로막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어떠한 사실에 정확한 기술자들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기보다는 앉아서 지시하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지시하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뭐죠? 사망자 명단 앞에 사진 찍는 안행부 국장이라든가 그 사람이 그런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런 거죠. 어떻게 유추해 보면 너 거기 갔다 왔는지 제대로 출장 갔다 왔는지 증빙서를 올려 이런 방식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증사를 찍은 거죠. 그렇죠. 이런 방식이 대한민국의 썩은 관료주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국가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고등학생이 당신은 헌법을 위반했습니다라고 해서 장문의 글을 쓴다던가 당신이 이제 우리 대통령이 아닙니다라고 쓴다던가 이런 글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은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 관료들의 썩은 관료주의 행태 사람을 중심으로 여기고 국민을 중심으로 여기는 이런 행태보다는 이런 모습보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이 세월호 사건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구조가 왜 이렇게 더디고 잘 안 되는지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거다. 일부러 그렇죠. 구조를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막 유추를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게 없으니까 그게 뭔지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없는데 물론 지금도 저는 그런 의혹들은 있어요. 분명히 이거 구조를 하기 전에 뭔가를 숨겨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럴 것이다. 어제 짠가 그 중앙일보에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해운사에서 그 침몰할 당시에 화물 적재량 그 전산상에서 줄이고 있었다. 그 과적한 거를 숨기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들 대피 빨리 명령을 선장한테 그 지시를 주고 해야 되는데 선장은 그랬다잖아요. 해운사에 연락해서 그렇죠.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피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고. 근데 그 사이에 해운사 측에서는 뭐 이걸 어떻게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까를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거 과적한 거 들키면 어떡하지 빨리 서류 처리해라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관료들 사이에서도 뭔가 이 뭐 예를 들어 해경이나 뭡니까 저기 해양수산부나 이런데 뭐 문제가 있어서 이걸 숨기려고 일부러 구조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이건 뭐라고 말을 못 하겠고.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그것보다 더 큰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관료주의. 해경이든 그 뭐 이제 구조 본부들이 많이 있을 건데 거기서 민간인들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전혀 보장을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보장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못하게 막아버렸죠. 방해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언딘이라는 회사와 뭐 독점 계약이 돼 있고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긴 있던데 그 전에 관료들이 기본적으로 민간인 전문가들을 믿지를 않아요. 근데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처음 보니까 처음 본 사람 어떻게 믿습니까?
처음 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사실 다이빙 잘하는데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믿고 맡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건 그럼 뭐가 문제냐면 이번 사건이 터진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 관련 뭐 해경이라든지 이런 구조 관련된 관료들이 그런 전문가 명단을 쭉 파악하고 누가 실력이 있고 누가 실적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안 쓰다 보니까 막상 사건이 터져서 자발적으로 와서 도와주겠다는데 이 사람들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럼 자기들이 잘하면 되는데 자기들도 못하고. 그렇죠. 그런 이제 한심한 모양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런 그 대형 사고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이 아니에요. 일단 해상만 관련해서도 보면은 서해 페리오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꽤 많은 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거 좀 사건의 성격이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천안함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때마다 뭐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만 안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큰 지금 뭐 골든타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시간에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우왕좌왕 뭐 별별 다 했다는 거죠. 언론은 뭐 거의 좀 이따 언론 얘기도 또 많이 하려면 제가 좀 흥분하겠지만 거의 살인 사건의 현장을 생중계한 거 아닙니까 언론은.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출발은 어찌되었건 이 정부와 관료들의 이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 무체계 이런 게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대통령. 대통령이 무슨 말 할까?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인식이 이 세월호 사건 전반 구조작에서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제 뭐 보신주의 그런 거죠. 그렇죠. 괜히 튀었다가 책임 못 지고 막 책임 지우면 자기가 피해를 받으니까 그냥 조용히 납작이 엎드려서 시키는 것만 하겠다. 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말 철밥통이라고 하는 거죠. 공무원 세계를. 죄송합니다. 공무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럴 때문에 그런 단어가 그 천안함 얘기하셔가지고 또 생각났는데 천안함 때도 사실 거의 구조를 못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 천안함 승무원들 다 죽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무슨 구조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서 뭐 배가 침몰했을 때 이걸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이제 돈 많이 들여가지고 예산 들여서 만들었고 진수한 지가 벌써 1년이 넘게 지났는데 이번에 그럼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했더니 아직 뭐 성능 시험을 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1년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천안함 사고로 인해서 이 그 교훈으로 장비를 만들어 놓고 정작 필요할 때가 되니까 사용도 못 하고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만든 걸 도대체 언제 그럼 쓰겠다는 건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이 행정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 전시성 행정이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오늘 저희가 주제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얘기가 주제를 넘어서서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총체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정부 얘기도 또 언론 얘기도 나오고 관료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다 정치권 일반이 나올 텐데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흔히 말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안전을 강조하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꿨는데 요번에 그 안전행정부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꾸면 뭐하냐.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는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구조와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발생했을 때 대처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아주 조금은 너무나 비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정부 뭐 대통령 이야기를 넘어서서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뭐 안보 강조하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권 전반도 지금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다음에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인 건 있어요. 확실히 하나. 지방선거 예비후보 활동을 대부분 중단했다는 것 외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정치권이 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중단하셨다고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기 이제 국민들의 이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을 감싸안기보다는 자기 당선을 위해서 또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꼭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셔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이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하나 예로 이제 새누리당 같은 송영철 논산시장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행사장을 찾아가지고 중앙당이 이제 빨간 점퍼 입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죠. 새누리당 흰색 빨간색. 점퍼 입어가지고 이렇게 기호로 1번 빨갛게 이렇게 써가지고 또 명함 돌리고 선거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정말 이
정말 국민들의 아픔보다는 자기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뛰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 가슴이 아프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새누리당 안에서는 계속 이 정권 보호, 그러니까 이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기보다는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기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기회로 뭐 좌파 단체나 좌파 테러리스트들이 정부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더 안보를 더 튼튼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선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그 권은희 의원이 그래서 이 동영상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소위 권은희 의원이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유가족으로 밝혀졌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만 계속 이 사건을 활용하고 정권 보호 차원에서 뭔가를 활용하는 이런 행태들이 뭐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뭐 새누리당 이야기하면은 또 뭐 정치권은 아니지만은 그 정몽준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아들 똑같은 단원고 학생 같은 고등학교 2학년이죠. 미개한 국민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몽준 뭐 예비 그 후보가 사과를 했지만 참 아니 저도 동네에서 촛불 들다 보면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촛불을 들거나 흔히 말해서 노란색 종이에 많이 써요. 자기 이야기고. 그리고 제가 뭐 사는 동네가 중랑구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단원고가 탔던 배 있지 않습니까? 배가 원래는 저희 동네 한 고등학교가 그 배로 제주도 수학여행 가려고 했대요. 근데 단원고 학생들이 많아서 이렇게 밀린 거예요. 아 순서가. 네, 그 얘기를 듣고 비행기로 갔다고 하던가 아니면은 다음 배로 갔다 이런 얘기가 저희 동네 모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순간 심장이 멎는 거죠. 저희 동네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같이 아파하고 있는데 그 정몽준 예비후보의 아들은 국민들이 미개하다 이런 얘기를 써가지고 일파만파 난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좀 우리 학생 좀 어때 이런 글들 보면서 정치권의 이런 모습 보면 또 학생들 할 얘기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정몽준 아들은 20살이라고 들었는데. 만 18세. 네, 20살 재수생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막 사실 저런 이야기를 저렇게 대놓고 할 수 있구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사실 제가 이번에 느낀 건 새누리당이야 뭐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새 좀 당황을 하신 건지 어쩐 건지 그냥 되는 대로 막 말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뭐 무슨 노란 리본 단 사람들을 다 뭐 수사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듣고 있으면 황당하죠. 사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고 국민들이 전 국민적으로 추모하고 기억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분위기에서 노란 리본 단 사람들을 다 수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사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그 송정근 목사님인가요? 그 유가족 예. 대표, 임시 대표를 맡으셨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안산에서 청소년 활동을 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가 언론에서 그 사람이 사실은 정치인이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죠. 논란이 됐고 그래서 사퇴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정치인이고 이런 것보다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대표가 됐고 청소년 활동을 지역에서 계속 해오시던 분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든 이 정치적 국면에서 이후 이어지는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봐 잘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이 사람을 제명하겠다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이분이 탈당을 하시니까 그 영구 복당을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 사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묻고 정부에게 이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도록 해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불똥이 튈까 봐 몸을 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이거 지방선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아니 뭘 잘못했다고 영구 제명에 뭐 복당 금지 이게 너무 황당한. 그렇죠. 뭘 잘못한 겁니까 그 사람? 그분이 그 송정근 그분이 뭐 거기 뭐 상관없는 분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안산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런 분인데 참 그러니까 뭐 보고 논란 갔어 뭐 보고 놀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가족분들과 가장 먼저 같이 하셨던 분들인데 참 이런 모습 보면서 뭐 한마디 쫀 거죠. 그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주판알을 튕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지방선거 앞두고 이 사건이 터졌는데 이게 자신들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거 계산 열심히 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당연히 이제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그렇죠. 뭐 아마 선거 연기하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 요즘 보면 이제 보수 언론에서 그런 식의 보도가 종종 나오거든요. 뭐 그 외부 필진 이름으로 이렇게 칼럼에 선거 연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연기하자고 하는 거죠. 그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이게 자기들한테 유리한데 그래서 괜히 이제 그 보수 언론들은 어쨌든 그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써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괜히 말 실수하면 이게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자기들 점수를 까먹는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하지 말자. 조용히 최대한 조용히 있자. 저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호와 관련해서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한 거 있죠. 몇몇 후보들 내려간 거 예비 후보들. 예.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조용히만 있으면 일단 점수는 안 깎이니까 선거에서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지 않는가. 참 소극적인 생각인 거죠. 그럴 거면 도대체 이 정당이 왜 있어야 되는지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낼 거면. 그러니까 저는 황당한 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간접 사과를 했어요. 네. 그날 김한길 대표. 김한길 대표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국민들의 분노를 다 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사과가 말을 바꾼 거예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페이스북에 썼지만 이분이 제정신인지 사람이 한 길로 가려면 한 길로 이름답게 한 길로 가던가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 눈치를 보고 보니까 있는 거죠. 아 이랬다 저랬다. 그럼 그 모습에 더 국민들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주판을 튕기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보이고 제가 또 충격적인 거는 뭐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새누리와 새정치민주연합 이거 참 이름 어려워요. 일명 저희 새누리 새민연이라고 하는데 이 양새가 안전행정부에서 세월호 관련한 질의를 안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기초연금 법안에 대해서 또 통과했죠. 합의를 했죠. 네. 이런 모습 보면서 겉으로 그러니까 낮에는 뭐 정부 비판하고 뭐 이러지만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뒤에서는 결국은 새누리당과 함께 자기의 이걸 생각해서 안철수 뭐 대표가 이랬다는 거죠. 그럼 국정조사해야 되고 이런 걸 다 가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4월 국회 때 민생 먼저 처리하고 가야 된다. 이러면서 국민기초연금 법안에 대해서 합의 처리하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치적으로 가는 거예요. 국민의 세월호 문제는 없어지고. 그래서 요즘 노는 게 유행하는 게 노세 아닙니까? 노새누리, 노새민연.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좀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한 야당인지 관제야당인지라는 모습이 좀 헷갈릴 정도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게 결국은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이러다가 결국 이제 또 좀 지나면 가서 90도 인사와 명함 돌리기와 국민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다 보세요. 국민을 위한 참 일꾼, 새로운 일꾼. 말은 다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지금 현수막에. 하지만 가장 어려울 때 국민이 어려울 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보수 양당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도 보면 국민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이제 정치권은 도저히 못 믿겠다. 제가 그 동네 이제 촛불에서 이 손으로 이제 글씨를 써가지고 피켓처럼 들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자기도 한마디 쓰고 가야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쓰셨냐면은 정치인들은 입 좀 다물어라. 이렇게 딱 쓰시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인 전체 그냥 여당이든 야당이든 구분 없이 정치인 전반에 대해서 이제 불신이 아주 가득하신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정치인들이 다들 이걸 가지고 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한테 득이 되냐 해가 되냐. 아니면 이걸 자기가 어떻게 해야 득이 될까. 뭐 이런 것들 표 계산이나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실정인 거고 거기다가 이제 그걸 어떻게든지 활용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뻔히 보이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 한심한 거죠. 믿을 정신이 없다. 국민들이 믿을 정신이 없다. 그런 모습에서 약간 이제 우리 진보정당 모습들도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게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초반엔 다 뭐 구조의 마음을 기다렸을 거고 이걸 쭉 하다가 이제 그 뭐 정부나 이런 데서 뭐 했지만 진보정당도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같이 아파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좀 뒤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선거운동 중단한 거 말고는 특별히 저는 기억나는 게 별로 없네요.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여러 입장도 발표하고 뭐 이런 건 한 것 같긴 한데 좀 너무 이렇게 소극적이지 않은가. 사실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 세월호 문제의 정치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마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추모하는 것과 책임을 묻는 것, 그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따로 가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이거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야 하는 진보 정당들인데 사실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뭐 사고 초기에는 이렇게 그 어쨌든 애도하는 분위기에서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긴 했지만 어쨌든 뭐 선거운동을 안 하는 정도의 것들을 했던 거고, 저는 지금도 진보정당들이 나서서 좀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얼마 전에 유가족분들이 성명을 발표하셨는데 예. 국민 여러분들 저희한테 미안해하지 마시고 그 책임자들에게, 정부와 교육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제가 또 이제 정치 얘기 좀 해봤는데, 여기서도 정치는 결국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 국가랑 국민입니다. 정치 또한 여기서 국민이 봉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정치는 누굴 향해 있는가? 대한민국 사회의 또한 단면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씁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럴 때 희망이 되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정치, 사람을 우선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뭐 보수 정당에서는 정권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아니면은 야당이, 제1야당 같은 경우는 자기 이구 행보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진보 정당은 뭐 이들과는 좀 다르겠지만 조금은 소극적에서 국민의 아픔에 적극적으로 함께 아파하고 더 함께 싸워줘야 되는데, 이런 데 있어서 조금은 부족한 모습 보였다. 그래서 지금은 더 국민들을 위해서 절실히 일할, 절실히 봉사할 새정치, 그 안철수 씨 새정치가 아니라 진정한 새정치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땅, 우리의 나라, 우린 여기 함께. 대한민국 세월호 특집편 2부에서 계속됩니다. 술이 넘치는 이 땅,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 싸우다가 쫓겨난 힘없는 공손이들은 말고